그 지금까지 만나보셨던 강력 범죄자들 중에 아까 좀 인상 깊었다. 네.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이 제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이해를 못하겠다. 그거는 이제 무섭다는 거하고 약간 다른 건데요.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연쇄살인범들이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 연달아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때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유영철 사건이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정남규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강호순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 연쇄살인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이었던 정남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왜 쳤어요? 그냥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친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범행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많은 범죄자들을 만났는데 범행 동기를 가장 어이없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남규가. 그 사람은 무슨 그렇게 여러 사람을 죽인 이유가 연쇄살인범이었어요. 네, 연쇄살인범이 정남규가 유영철보다 많이 죽이는 게 자신의 범행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수님과 대면한 상태에서 네, 굉장히 이상한 그 답변이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던 끝에 시간이 날 때 뭐 아까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캐주얼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집 옆에 이제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을 정말 끊임없이 이제 달리기를 한대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시면 몸이 참 건강해지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경찰이 쫓아오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체력 단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답변이 하나같이 전혀 사회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연쇄살인범이라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 면담을 하는 게 본인에게 아무래도 유리하게 활용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처럼 답변한다거나 또는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연민의 대상인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피력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정남규라는 사람은 전혀 사회적인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거 고려 안 한 채 그야말로 정직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는 건데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전혀 사회화되어 있지 않은 답변을. 딱 대면했을 때 다르던가 눈빛이나 뭐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별로 그렇게 공포감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정남규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관된 무엇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사회화되어 있지 않은 그냥 적나라한 그대로의 모습, 잔인한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일까? 그게 이제 제일 궁금했었죠. 보통 우리가 뭐 유영철 얘기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정남규 씨도 딱 만났을 때 사이코패스틱한 부분이 있었던 뭐 건가요?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너무 없고 예, 피해자 입장 전혀 이해 못하고 이제 자제력이 취약한 그런 사람들을 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라는 게 결국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뜻이잖아요. 그 인격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후천적인 경험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유전도 어느 정도 있나요? 서구 사회의 연구들은 유전적 소양이 있다고 보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신경계 반응들이 사이코패스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둔감한 그러니까 웬만한 자극으로는 자극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정남규 같은 경우에 자극을 스스로 이제 창조를 하잖아요. 교도소 같은 이런 격리된 공간에서. 그게 이제 자해로 아마도 이어졌을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인들보다 훨씬 둔감한 이런 이제 신경학적인 문제를 타고난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 그런데 제가 실제로 범죄자들을 만나보고 느낀 점은 이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인종도 하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동일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환경적인 취약성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았나?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제3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어린 시절에 산에 뒷산에 끌려 올라가 성폭행 피해를 당해요. 성인 남자로부터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 피해 당한 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때 이제 저랑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실은 성폭행 피해를 당했노라고. 근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사실 그때까지는 확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러지 않고는 그 피해 경험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성격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사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도 전혀 물론 사형수이기는 했지만 누구하고도 아무런 교류를 못해요. 아무한테도 정을 붙이질 못하고 아무한테도 뭐 자해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교도소 복역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결국 사망을 하셨거든요. 구조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뭐 아주 특이한 자극이 계속 필요한데 교도소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에게 그걸 그렇죠. 자극을 주는. 그래서 결국엔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형제도가 없어지지 않아서 내가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게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는데 두려움하고 그것도 너무 아무 좋다. 관계도 없는 죽음이었어요, 사실은.